1910년대 이 제국주의들이 국성을 떨어가는 시절에 이 제국주의 압제에 반발해서 생겨난 이론이거든요.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일제가 남긴 참혹한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눈에 봐도 거대한 이 나무통의 정체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두던 일명 술지개미통. 이런 물건이 만들어진 일제 강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는 이곳은 수탈의 상흔이 남아있는 김제입니다. 길게 늘어진 현수막에 적힌 내선일체, 창씨개명과 같은 일제의 선전 구호들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선일체, 창씨개명, 1억 1심, 천황폐하 만세 이러한 구호들은 일제강점기 40년 내내 조선인의 어깨 위에 어깨를 짓누르고 그 정신과 육체에 아로새겨졌었던 제국주의의 구호들입니다. 명확하게 일제강점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조선인의 억누르고 있었던 이런 각종 제국의 골종장치들이 눈앞에 좀 드러나서 이 고통과 폭압의 내용들이 시각화되어져야만이 그 70몇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고통과 억압을 당면하고 직면하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 시기를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길기와 일장기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의 구호들을 걸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통해 조선을 차지한 일제는 우리의 정신까지 빼앗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일본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조선 팔도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정오가 되면 일왕이 사는 궁성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절을 하게 하는 궁성요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일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었습니다. 뭐 잡았어요? 6時の時報をお知らせします。国旗に向かい拝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선 우리말과 우리의 역사를 빼앗는 황국 식민화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1936년) 만들어진 이 양은 도시락통에도 보은감사라는 커다란 문구를 새겨 일왕에 대한 충성심이 자연스레 배어나게 했던 겁니다. 전시관에는 우리에겐 지옥스러웠던 경술국치의 날을 일제가 어떤 식으로 포장해 미화하려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남아 있습니다. 내선,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모두 다 일본 제국주의, 궁극적으로는 천황에게 충성심을 다하자는 내용의 엽서인데, 우리나라 궁궐을 배경으로 그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병합이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선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물이죠.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 공진회의 풍경인데요.
일제는 이 박람회를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화려한 응접실은 물론 식당 칸까지 갖춘 기차는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식민 통치를 수월하게 하고 자원을 수탈하며 더 나아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보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수탈의 홍통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는데, 하나는 조선의 모든 물산들을 빨아들여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 그 다시 일본이 그 원료를 가공해서 만든 제2가공품을 다시 수입을 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면서 조선 전체를 식민지 수탈 경제의 하나의 그 하부 단위로 예속하는 과정을 만들게 되죠. 또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이 이제 조선을 관통하는 철도로 이어져서 이렇게 만주까지, 중국까지 넘어가면서는 이제 조선의 수탈물들을 병참으로 가져가서 그 중일 전쟁이나 그 밖에 전쟁의 후방 기지로 만드는데도 아주 직접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영화와도 같은 한 장면. 일제시대 김제 부용역 인근의 사진을 시각화한 건데요.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문을 연 부용역은 지난 2008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지금은 기차가 멈추지 않는 폐역으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부용역 바로 옆에 자리했던 도전공장은 파란 지붕으로 새 단장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을 콘크리트 벽돌 건물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부용의 곡물조합장을 지낸 이가 바로 오오스미여서 이곳에 굉장히 대단히 도정 공장, 그러니까 정미소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도정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지만 1250평이고 건평은 뭐 720평 정도의 공장 건물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조선에서 처음으로 동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쌀을 데꼈다고 하잖아요. 정미를 했다라고 하고요. 당시 이와 비슷한 정미소의 사진 자료를 통해 월봉 도정 공장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기계는 물론 조선 사람들의 손을 거쳐간 조선의 쌀은 일본 제국주의를 더욱 탄탄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을 겁니다. 호남평야를 수탈하기 위해 일제는 곳곳에 이처럼 근대식 건물의 금융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순사를 배치하기도 했지요. 백구 부용은 특별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다른 이름으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김제의 한 면이었는데 이 면으로 집적되는 물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용역을 거점으로 해서 오오스미 도정 공장, 그리고 지금 등록문화재죠, 백구 금융조합, 그리고 주재소까지 해서, 그러니까 물량이 모이고 그리고 그 물량을 유통해서 그러니까 자본과 함께 돌리는 백구 금융조합이 있었고, 또 이것의 치안을 맡는 주재소와 함께 역까지 갖추어져서 실제로 식민지 식량 수탈 경제의 그 체계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딱 집적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남평야에서 거둬들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제가 1933년 만들어 놓은 일명 세창이 다리. 지금은 사람의 통행만 가능한 이 다리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가 금구, 금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하자면 모악산이
인동의 그 산 속에 있는 그 광물 자원으로서의 금맥을 찾는 것과 함께 또 유난히 도드라할 수 있게 그 사금의 내역들이 이곳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데 미쓰비시의 김제광업소가 이 지역에서 운영이 됐었고요. 김제라는 이름부터 유난히 금과 연관된 지명이 많은 땅. 미쓰비시는 이렇게 거대한 채금선까지 들여와 이 일대의 사금까지도 싹 쓸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일제는 각종 무기를 만들거나 사들여 침략전쟁 준비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물론 승려들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전쟁.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각종 장치들 가운데 하나가 무은장구라는 글씨가 남아있는 이 조끼입니다. 일반 조끼하고 달리 좀 아주 고급스러워요. 실크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의 부적 역할을 하는데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이제 그걸 입고 전투를 하면은 총알이 비껴간다는 거죠.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그것을 헌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물품을 헌납함으로 해서 일본의 신민화 정책, 신민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악랄한 그 수법 중에 하나죠. 무은장구가 쓰여진 조끼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침략전쟁에 내몰린 이들은 이런 것을 입었던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여학생들은 물론 부녀자들이 무은장구를 기원하는 조끼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동원이 됐던 겁니다. 길게 펼쳐진 이 천은 천인침이라고 불리는 부적으로 10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의 노고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침략전쟁을 어떻게 미화하며 후방의 지원을 이끌어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가 떠오르는데요. 여기에 새겨진 곳들은 일제가 무력으로 점령한 중국의 도시들입니다. 여순 같은 경우는 그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그 여순에서 희생됐던 그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탑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 표충탑의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그들이 전쟁을 해나가는 방식, 그리고 그 전쟁을 기념하는 방식, 그리고 그 전쟁을 확대 재생산해서 어떻게 후방으로부터의 지원들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그 제국의 순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잔은 1904년 벌어진 너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이렇게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하며 침략전쟁을 이어가던 일본 제국주의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은 1945년의 일입니다. 오늘 미주리에서 일본은 완전히 공식적인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존경만에서 열린 이 행사에 일본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가 미합 중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섰습니다. 오늘은 1945년 9월 2일 일요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악랄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조국이 해방된 지 3년 만인 1948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의 귀국 소식이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20여일 뒤 고향인 전북 김제를 찾은 사람의 이름은 정화암. 벽골제 인근 이 작은 마을에 그의 생가터가 남아 있습니다. 본명은 정현섭으로 화암은 그의 호인데요. 20대 초반이었던 1919년 서울로 올라가 종로경찰서에서 3.1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선생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20년도에는 미국에서 의회 사절단이 우리나라를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독립을 해야 한다고는 이 설득을 하려고 사람들을 방문을 하고 찾아다니니까 일본 경찰들이 제재하고 또 뭐 잡혀갔다 훈방당했다 이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셔서 이제 그 유영 선생님이나 이런 그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임시정부하고도 연관이 되고 독립운동에 직접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하시게 됩니다. 청년 정연섭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사람은 바로 우당 이회영. 그는 1910년 일제에 맞서 만주로 건너가 전 재산을 바쳐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투쟁에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화암 정연섭의 큰 스승이자 동지였습니다. 아나키스트를 무정부주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는 1904년에 일본 동경 대학생 게무리야마 센이치로라고 하는 대학생이 책을 번역하면서 아나키스트를 무정부주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어원은 그리스에서 안은 없다는 뜻이고 아키스트는 이 지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원을 설명한다면은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억압하는 요소, 각종 시스템을 배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자유를 중시하기도 하고 연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연합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화암 정연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기리는 곳.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3.2사로 불리는 구파 백정기 선생입니다. 1933년 일본 제국주의의 경종을 울리며 조선은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파 백정기 의사. 그가 동갑내기였던 화암 정연섭 선생과 의기투합해 함께 만든 아나키스트 단체가 바로 상해의 흑색 공포단이었습니다. 그 아나키스트를 상징하는 색이 검은색입니다.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들의 그 주된 모임은 전부 흑자가 들어갑니다. 흑우회, 흑도회, 흑색 공포단. 줄여서 그거를 이제 블랙 테러리스트 파티에서 BTP라고 얘기하는데요. 백정기 의사나 정화암 선생이 바로 이 블랙 테러리스트의 단원이었죠. 이분들이 이 주중 대사했던 6.1명이라고는 대사를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는데 사전에 이제 정보 누설로 이것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이 우리의 두 번째 타겟이다. 강인국과 카와구치 11월 7일에 비행기 공업회사 시찰을 돈다. 그때 그 둘을 암살한다. 천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영화 암살에서처럼 흑색 공포단은 일제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군부대를 공격하거나 친일파 등을 암살하는 무장 독립투쟁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1933년 육삼정이라는 요리집에 모인 아리요시 주중 일본 공사와 중국 내 친일파들을 제거하려던 육삼정 의거. 밀정의 신고로 백정기 의사 등 3명이 현장에서 붙잡혀 백 이사는 결국 이듬해 옥중에서 순국하게 됐던 미완의 거사였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흑색 공포단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흑색 청년단이나 흑색 결사와 같은 아나키스트 단체들이 일제에 맞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갔는데요. 독립운동의 큰 줄기였지만 역사의 질곡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1920년대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가 민족주의자고, 두 번째가 사회주의자예요. 세 번째가 아나키스트입니다.
근데 20년대 이 세 가지 흐름이 결성이 된 것이 일본에서는 뭐 흑도회, 흑우회, 거무력자가 바로 아나키스트의 상징색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묶어져서 흑자가 들어가는 단체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1920년대의 사상적인 흐름은 아나키즘이었다. 근데 이 아나키즘을 공산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그간의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살다간 화암 정연섭 선생을 기리는 비가 김제 금산사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머나먼 땅 중국에서 폭탄 제조 기술을 배워 무장 독립투쟁에 나섰던 아나키스트. 미완의 거사로 끝났지만 전 세계에 독립의지를 표명했던 6.3정 의거 이후 그는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을 모아 한중 공동투쟁을 이어나갑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화암 정연섭 선생. 혹시 금산사를 갈 기회가 있다면 그를 잠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수탈의 본산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곳에 폭탄을 던져 경제 침탈을 응징하려 했던 의열단원 나석주 열사는 일제를 큰 충격에 몰아넣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일제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리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습격하려고 했던 이른바 이리 동척 사건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무장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14명 가운데 7명이 김제 사람들로 이 지역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미완의 의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농민인데요. 노동조합 총연맹, 농민연맹 이런 곳에 소속되어서 실제 그 지역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 다 이 통일부와 연결되어서 이리 동척을 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거를 하나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발각된 사건을 통칭 전북 폭발단 사건 혹은 이리 동척 습격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문과 이런 과정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거의 41세, 36세 전후로 해서 추록 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중 송시홍 선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을 판매를 해서 그 집의 판매 대금을 가지고 실제 군자금을 대기도 했었습니다. 수탈은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짓밟았던 일제 강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곳. 1909년 친일파 이완용이 이재명 의사의 습격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진 뒤 병원에서 썼다는 자기 변명의 이 글귀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지 않으면 암울한 과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방 이후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않은 의인들을 제대로 기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